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욱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떠나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로카 스커트 코베인은 정열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에너지를 전부 다 이렇게 쏟아붓는 게 정열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열을 다해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던져보면서 오늘의 책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이산아, 나를 찍어라. 그럼 난 네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주마. 아주 짧은 시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끼날에 패이고 넘어질 때까지 향기를 그렇게 풍기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주변에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 그런 존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경기도 광명을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현주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절은 이렇게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정치권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네, 제 근황요. 사실 많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괴롭다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실은 이제 요즘에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국민들도, 저도 이 지역구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또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근데 또 거기다가 이번 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이 그걸 잘 이렇게 승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더 그것을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데 이제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런 걸 내 힘으로 이렇게 어떻게 참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제 힘의 한계, 이렇게 어떤 구조적 문제, 이런 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제 스스로 요즘에 많이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국회에 가끔씩 가거든요. 특히 네. 세미나실을 많이 갑니다. 네. 그럴 때마다 느낀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이렇게 심한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의원님의 그런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우선은 저희가 또 열심히 일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기 힘들다라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저희가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국회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도 변함없이 또 저희는 각 또 지역구 현안이라든지 관심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게 이제 다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게는 이제 국민들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소통을 제대로 좀 하는 그런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 그래야 대의 기능도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구에서는 민원 소통의 날, 이런 것을 한 달에 2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아예 딱 정해놓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로 했고요. 또 타운홀 미팅을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제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부정기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고 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모바일 웹
구축을 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관심사라든지 정책이나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평소에 소통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제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은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야가 계속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든가, 혹은 이것을 좀 이렇게 잘 절충하고 타협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극단적인 어떤 그 대립 구조, 이런 걸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어떤 그 권력 구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되는 그 권력 구조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 권력 분산형 뭐 대통령제나 뭐 혹은 뭐 내각제든 뭐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개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그 대기 전과 대기 후에 많은 이렇게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금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 오면 이제 책 읽기도 좋고 여행 네. 가기도 좋고 그러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을 뭐 전혀 여유를 못 느끼시죠? 네, 사실은 가을이 됐는지 지금 잘 몰랐고요. 아직 여름이었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제일 달라진 거는, 제 삶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제 주말이 없어졌다는 거. 그건 좀 사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거는 사실 사람이 좀 쉬어도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 그 오전에 이제 종교 활동한 이후에는 가급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뭐 여행 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일이라는 게, 정치인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예측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 갑자기 무슨 일들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인간 이현주와 국회의원 이현주에 대한 그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네요. 네. 홈페이지를 보면 어렸을 때는 좀 유복한 가정에서 네. 자랐다고 그러던데, 네. 그 어린 시절 고향인 부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우선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바다죠, 바다. 예. 바다. 근데 제가 굉장히 낭만적인,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바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제 태종대 바다. 예,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 이제 학교를 오갈 때 제가 예. 그 길을 지나갔어요. 예. 그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지나갔어요. 버스를 타고. 그런데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갈 때, 그 다음에 또 집에 갈 때 이제 석양이 질 때 바다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또 큰 부두가 있습니다. 예. 부산에. 지금은 이제 신항으로 많이 옮겼는데, 길거리들이. 그 부두에 보면 컨테이너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해운업에 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해운에 대한 물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그 부두에 쌓여 있는 그 데크 이런 게 굉장히 친근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꿈 중에 하나가 부두에 이렇게 불을 갖다 다 밝히고 거기서 이렇게 파티를 하는 거였어요. 파티를 예. 하고 거기서 침낭을 하고, 네. 예. 침낭에서 자는 거, 뭐 예.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시절도 궁금해요. 아니면 어린 시절에 또는 뭐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포함해서 성격이 활달했는지 아니면 조금 내성적이었는지, 또 수줍음도 많은 그런 소녀였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책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면 이렇게 항상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읽는 이런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씀으로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장 때문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잘 지도를 해주셔서 제가 아주 뭐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적응을 잘하고 또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잘 활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성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현주 의원님의 그 이미지 하면, 네. 그동안 언론에 이렇게 비친 이미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대변인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영향 때문에 말을 이렇게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 말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렇게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어렸을 때 책이나 이렇게 도서관에 얽힌 일화 같은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이제 어렸을 때 책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던 것 같고, 집에 있는 책들을 근데 이제 이 책에 굉장히 고프니까 이제 보기만 하면 막, 그래서 친척집을 가도 저는 가면 항상 서재나 책꽂이 앞에 떠날 줄을 몰랐거든요. 그럼 이 책은 뭘까, 저 책은 뭘까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제 막 보다 보면 이렇게 성인 책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막 꺼내서 읽고는 깜짝 놀래고,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혼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편 어떨 때는 그 이 책을 손에서 이제 막 한참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걸 놓기가 싫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내용들이 궁금하고 이러니까 또 거기 완전 빠져드니까. 근데 이제 그 해가 지는데 아침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가지고 해가 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읽다가 보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켜는 게 그 순간을 놓기가 싫어서 안 켜고 그냥 밤 될 때까지 계속 어두룩한데 계속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책만 읽는 사람들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죠. 그렇게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서울대 불문과를 들어가셨습니다. 불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도 개연하시니까 대학 갈 때는 왜 불문과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좀 조숙했어요. 중고등학교 때요. 굉장히 조숙하고 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클럽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연극도 하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예 활동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또 연합회 활동하면서 이제 남자 학교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막 빠졌던 게 이제 그 프랑스 실존주의에 빠져가지고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뭐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도 불문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막연하게 저는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불문과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외교관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 이렇게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유복한 환경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굉장히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특히 그 어머니가 보험 영업을 할 정도로 아버지 사업 실패 후에 어머니가 이렇게 보험 영업을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그 IMF 이제 다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쯤에서 아버지 회사가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기우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이제 부도가 나셨죠.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재산을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집 같은 것도 좀 남겨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그래서 뭐 가구 같은 것도 뭐 오갈 데도 없고 그래 친척집 뭐 던전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기 아주 그냥 뭐 시장에 보면 사글세빵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았는데 뭐 사는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저는 또 그래도 그나마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철이 들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동생들은 공부하던 때였거든요. 남동생은 고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부도가 났으니까 이제 도피 생활 하시니까 집에 못 오시잖아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하셨어요. 부업을 이제 보험업도 하시고 그것만 가지고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밤에도 뭐 또 무슨 부업 같은 거 자잘한 거 돈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도 하시고 하셨는데 참 그때 제 인생에 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의 이제 첫 번째 변화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이 그 비참해지는 그런 걸 경험을 이제 직접 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게 훼손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엄마가 그때 이제 일을 좀 무리하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돌보시질 못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별로 형편이 없지만 그때는 더 했으니까 몸이 안 좋아도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이제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하신 게 그게 계기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제 연결이 됐던 거죠. 나중에는 저희가 그걸 알고는 물론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 그걸 극복하고 우리 그 형제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알게 됐는데 저희가 반성이나 후회도 정말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정치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생활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네. 여기 그 지역구가 네. 소외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네. 청년기가 주로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고 철학이 이렇게 자리 잡은 시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청년기에 그 영향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책 속의 인물도 좋고 또 이렇게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러는데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부모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아버지의 영향? 예.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이제 그 할아버지께서 6.25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 누나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님하고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삶이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재혼을 하셨어요. 예. 아이들을 놔두시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제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셨는데 그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아버지가 그 시대에 이제 국비유학까지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제가 딸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시대면 딸이면 그런 이제 별 기대를 안 하셨을 텐데 아버지는 제가 딸이었는데도 항상 저한테 회사 일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세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정치 시작하기 전에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 때문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의 행위 하나하나에는 깊은 뜻이 이렇게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이렇게 듭니다. 대학에서는 불문학을 전공했는데 또 대학원은 또 법학 전문대학원을 가셨잖아요. 법학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꾸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저는 이제 외교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희망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학 와서 보니까 저는 성격이 굉장히 제 주관이 뚜렷하고 또 이렇게 누구의 지휘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오히려 이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성격이니까 이게 외교관이나 공무원이 제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이왕 공부 시작한 거, 이제 변호사라는 것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원래 생각했던 어떤 국제 통상이나 이런 어떤 협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일들도 결국은 변호사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법시험을 보자, 이래서 바꿨고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변호사 앞으로 내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 쪽에, 그쪽에 이제 학위를 따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사법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를테면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호프집 서빙, 이런 정말 어려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국은 또 합격하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주시죠. 네, 사실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가 집이 그렇게 되면서 돈을, 사실 제가 솔직히 취직을 해서 집에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지, 제가 공부하니까 돈 보태달라 이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라도 좀 벌어서 내 공부하는 건 좀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과외도 했죠, 물론. 개인 교습, 개인 과외도 했는데, 개인 과외만으로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이제 몇 달 텀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일했어요. 몇 건을 같이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과외도 하고, 학습지, 낮에는 이제 학습지 교사하고, 오후에는, 그리고 밤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그거 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도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합격하고 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법조인이 되겠다, 이런 초심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이제 법조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법학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의 또 이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그 질서 내지는 어떤 룰을 구성원 간에 합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정치권 입문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정치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원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냥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내 분야에서 성공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살자, 이런 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관심은 많이 있었죠. 그냥 시민으로서. 그래서 예.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들은 많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 그 돌아가시는 과정이 이제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때 그 고생하고 건강관리를 못했던, 그리고 그때 진단을 제대로 못 받고 이랬던,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간염에서 계속 이게 진화돼 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간염이라는 거를 아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고생했을 때 그때 걸리신 거죠. 근데 아셨는데 그냥 이제 그걸 관리를 못 하신 거예요. 인터페론이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맞고 계속 진단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녀들이었는데도 자식들도 그런 거를 우리가 살기 바빴기 때문에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좀 성공하고 나서 왜냐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병원을 다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공하고 특히 SOL 갔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연봉도 많이 받고 또 좀 유명해졌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뭐 부모님께 이제 집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네. 제가 저기 건강진단 굉장히 고액 프로그램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됐다는 거. 근데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 남동생이 자기 그 생체 이식까지 해줬습니다. 어머니한테 간 이식까지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나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최소화되고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좀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은 구축이 되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내가 어쨌든 나도 나름대로 그래도 능력이 역량이 있다라고 자부를 스스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게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할 게 아니고 아니 내가 가서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2012년도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서 바로 이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첫 출마기 때문에 순탄치만은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선거 과정 자체도 네. 굉장히 네. 이렇게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그때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뭐 많이 있었는데요. 왔는데 이제 안 될 거라고 대부분 그랬었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꼭 될 거다 이렇게 확신까지는 못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최선을 다하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다 얘기하고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뭘 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가족 일도 그렇고 지역구 일도 그렇고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나중에 절대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 기왕 내가 왔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때 떨어지고 나서 이거만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제 조그만 후회라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는 어쨌든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늘에 달렸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잠도 많이 안 자고 이러면서. 예. 2년 동안에 국회의원 2년을 조금 넘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테고 거기서 보람 있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찡한 일이 있었다면요. 보람을 느끼면서 가슴 찡한 일.
가슴 찡한 일들이라고 하면 뭐 지역에 많은 이제 현안들이 다 그러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금자리 이번에 이제 취소하고 보상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4년째, 지금 4년째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무책임하게 정치권에서 감당도 못할 면적을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 당장 뭐 또 이렇게 그 부채 때문에 뭐 오늘 내일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시면 저는 옛날에 제 길거리에 나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책임 있게 이걸 처리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물론 현실에서 한계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여러 가지 최선의 안들을 조합을 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챙겨서,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게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은 게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또 이 정치인으로서. 그 전에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그냥 피상적이고 담론 차원에서 생각했던 정책이, 그것과 관련돼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고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챙긴다는 것이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구의 현안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광명을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장 큰 현안,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보금자리. 보금자리. 근데 사실 보니까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도 사실은 무리하게, 무책임하게 지정한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자금 조달 대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지역을 지정해 놓은 걸 보고,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50만 평 내지 100만 평만 처음에 기획이 돼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정치적인 입김 때문에 너무 넓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당장 이거를 빨리 시행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이제 풀어달라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였고, 그런데 그냥 그럼 4년 동안 고생한 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 원주민들, 그 취락에 계신 원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책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면서 이제 좀 가닥을 잡았던 거죠. 근데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1차 스테이지가 이제 끝났다. 1단계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낙후된 14년째 방치된 저 가리대 설원리 문제인데, 저것도 보면 이제 광명시, 경기도, 그 다음에 국토부 사이에 이견들이 계속 존재하고, 또 이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긋나면서, 또는 이제 주민들 자체도 어떤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추진위 단계에서 계속 서로 이제 그 갈등들이 생기면서 장기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제가 봤을 때는 조합 구성 전까지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두면 안 되고, 공공이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해 가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아예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기들이 정비하고 개발할 수라도 있게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더 이상 끌지 말고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손절매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끝내는 그것도 사실은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에서,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시가, 그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조합 구성 전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진위 단계에서 갈등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거죠. 그게 하나가 해소가 됐고, 또 하나가 시와 경기도와 국토부 간의 이제 이견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며칠 전에 한 달 됐나요? 제가 국토위 이번에 그런 저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위를 중간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3개 그 기관을 두고 계속 조율을 해가지고 이견을 해소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많은 장애물들이 제거가 됐으니까, 좀 빨리 이렇게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 지역의 교통 문제, 사실 교통복지 문제죠. 그래서 항상 정부는 어떤 지하철이든 버스든 뭐든,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도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저는 이 광명 지역에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출퇴근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또 교통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제가 공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지역의 지하철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 위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현안들 중에서 네.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한 1년 뭐 9개월? 이 네, 정도 남았죠? 네, 1년 9개월 안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아니, 이제 어차피 보금자리는 예. 계속 해야 되는 게 계속. 예. 그쪽은, 그리고 이제 가리대 설월리 문제도, 어찌됐든 내 임기 안에, 이제 매듭은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행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할 건지 말 건지, 그럼 한다면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조합 이후에 어떤 그 실무적인 철거하고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내 임기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하철 유치를 공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임기 안에 이 노선을 확정하는 거죠. 노선 확정하고 예산을 갖다가 뭐 아주 일부라도 배정을 하는 것. 예. 너무 욕심이 많나요? 1년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근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목표의식 그리고 열정이 이렇게 담보되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돌직구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회의원 이현주의 활동에 스스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고 그 이유는요? 어렵죠?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주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80점대? 네, 80 몇 점이다 이것까지 말하긴 좀 그렇고요. 제 스스로 봤을 때 그럭저럭 열심히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해야 되겠다. 730 보궐선거 때 저희 당이 좀 성적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이 이제 혁신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기대 수준에 너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초선이고
제가 그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저는 항상 이제 뭐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위원회, 우리 지역구는, 제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구에서 내가 혁신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고 한 게 그 민원소통의 날, 타운홀 미팅, 그 다음에 모바일 소통구조, 이제 그걸 구축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돼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금 스스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짬이 날 때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뭐 한꺼번에 뭘 한다가 아니라 짬이 날 때마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분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막 그 좌절감 느끼지고 하다가도 내가 힘을 내야지. 이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권력 의지도 막 불타게 됩니다. 대변인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명쾌하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어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말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 특별히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죠. 화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건.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게 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업체에 한 10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고속 승진하고 뭐 이러면서 회사에서 핵심 인재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교육을 좀 받았는데, 그 핵심 인재 교육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 관리 같은 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투나 또 어떤 그 에티켓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예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대외적인 그 어떤 태도, 그게 정치하는 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인도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그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배운 기억은 나는데, 뭐 그거가 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그 이슈가 있으면 그거를 그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의 당사자, 이슈가 굉장히 그 예민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항상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더 와닿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TBC 저가의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의원님 이제 계속 나오셔서 제가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 의원님의 이미지가 평상시에는 대변인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타자를 이렇게 배려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옆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따뜻한 이미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예, 저는 그랬습니다. 네. 본인은 네. 그렇게 하나는 논리적이다 그러면 좀 차가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네. 논리적으로 말 잘한다 그러면 이미지는 차가울 것 같은데 정작 정말 따뜻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질문. 이제 뭐 논리적인 것도 맞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훈련이 많이 된 거죠. 예. 변호사도 했고, 또 기업체에서 어쨌든 임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항하는 문제들을 개혁하는 역할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그걸 위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설득하고 협상하는 거를 계속 해온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됐을 텐데, 뭐 실질적으로는 그 바탕에 이제 그 계기,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정치를 열심히 하고 아주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입문의 계기, 우리 엄마 이런 거가 바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오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어려운 사람들도 그 어떤 그 모순된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이제 내 고통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도 있고. 다만 이제 요즘에는 제가 정치인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정치인 이제 되고 있잖아요. 이제 한 2년 정도 또 지났으니까 이제 완전 초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러한 감성적인 부분, 그 나의 그 뭐 동정이랄지 공감이랄지 이런 것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 그 책임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랬을 때 그 사이의 균형,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꿔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너무 그 감정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해내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잘 돼 있을 때 정말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책지의 공식적인 질문인데요.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수많은 책을 이렇게 읽어오셨을 텐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그 인상 깊은 그런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막 답답합니다. 하여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 막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또 이렇게 막 좀 한 번씩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줘요. 의외로 또 해줍니다. 뭐 맨날 이제 침대 머리맡에서 보잖아요. 그런 고뇌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권해준 책인데, 김진애의 한 번은 독해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구절을 보면 뭐 좋은 얘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은 이제 뭐랄까, 이 에너지를 불어넣는 책이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잘한다는 뜻은, 좋은 타이밍을 찾아서 나설 때는 나서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또 자중해야 할 때 자중하고, 적극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대하는 판단력이 는다는 뜻일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어보아야 익혀지는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성에 안 차서 막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마, 제가 좀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권해준 게 아닐까.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현주 의원님과의 만남도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의원 이현주와 인간 이현주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다면요? 국회의원 이현주. 네. 국회의원 이현주로서는 이제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큰 현안들을 비롯해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적어도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니까 좀 이렇게 뭔가 불합리한 게 있을 때 찾아가서 호소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뭐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데 그 불합리함이 개선될 수 있는데도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 이 지역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또 뭐 물어보셨죠? 인간 이현주로서의 꿈은? 인간 이현주로서의 꿈요. 그거는 뭐 아들하고 아빠하고 남편하고 세계 일주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교육재단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갈 때 한번 네, 우리 세계 이제 다 일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팔 거 팔고 이렇게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지역구 사무실에 와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워낙 또 그 인터뷰 같은 것도 많으셔서 정말 바쁘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두서없이 그냥 수다 떨듯이 편하게 얘기했는데, 뭐, 혹시 좀, 뭐, 너무 편하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예쁘게 봐주시고, 하여튼, 항상,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돌아다 봅니다. 정치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동네에서 뵙겠습니다. 네, 며칠 전 바다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 북적이는 그 여름의 해변보다 고적한 가을 바다가 더 좋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매일 만나는 출근길의 풍경을 잠시 이렇게 뒤로 하고 낯선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여행,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 설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엔 조용한 바닷가에서 가을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실 때는 체감권을 이렇게 들고 간다면 훨씬 더 좋은 여행이 되겠죠.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